마이금이에 이분이 오시다니요. 이분은 신체 연령과 관계없이 저에게 언제나 청춘이십니다. 여러분, 송승환 선배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이금희 씨가 나오려면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네. 늘 선배님이라고 부르니까 오늘도 그냥 선배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네, 예. 네. 저희 때는 선배님이 아이돌이셨죠. 저희 청춘에는 아이돌이었던 건 아세요? 아, 그때는 아이돌이란 단어는 없었고, 예. 뭐 하이틴 스타, 맞아요. 청춘 스타, 맞아요. 뭐 예. 그렇게 불려졌던 적이 있죠. 네네. 청춘 스타라는 단어를 청춘 시절에 어떻게 느끼셨나요? 글쎄요, 뭐 그냥 어릴 때 뭐 기분 좋았죠. 네. 스타라는 말을 듣는 게 기분 좋았던 것 같고, 예. 또 정신없이 바쁠 때여서 그쵸. 그걸 그렇게 여유 있게 누릴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대한민국 뭐 진짜 청춘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늘 선배님이 계셨죠. MC를 또 너무 잘하셨고. 뭐 그 당시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던 시절에 이 젊음의 행진이라는 쇼 프로그램이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좀 선풍적이었죠, 그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MC를 했고, 또 그때는 라디오가 굉장히 인기 있던 시절에 그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심야 라디오 프로 DJ를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마음속 우상 같은 분이라 방송국에서 선배님을 처음 뵙고 인터뷰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도 이금희 씨 이제 막 라디오 막 시작하실 때 그때 목소리 듣고 방송국에서 어느 PD 분이 이금희 씨를 가리키면서 저 친구가 이금희라고 할 때 저는 막 웃었었어요. 왜요? 왜 웃었는지 모르시죠? 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금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키다리 미스터 김. 그 당시에 보기 드문 댄스 가수였고, 그렇죠. 팝송 많이 부르셨고,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네. 그 가수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 가수 이금이라는 가수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저도 그분을 알긴 알아요. 왜냐면 예. 이름이 같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네, 근데 그분은 막 글래머러스하고 그런 아유, 분이셨다고. 뭐 굉장한 글래머고 네네. 그 당시에 파격적인 율동을 선보이는 오, 네네. 다들 서서 가만히 노래 부르는데 그분은 요란하게 춤추면서 노래하셨거든요. 네네. 아주 독특한 분이었고 네. 인상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죠. 네. 그분하고 이름이 같은데 전혀 다른 이미지. 네네. 그래서 제가 혼자 웃었던 기억이 네네. 있어요. 알게 모르게 저는 그럼 데뷔 초기에 그분 덕을 좀 봤을 것 아, 같네요. 예.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네. 선배님 이번에 오시게 된 건 이제 더 드레서 연극을 네. 지금 공연 중이시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벌써 몇 번을 봤죠. 선배님 하실 때마다 봤으니까. 이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배우 얘기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2020년도에 정동극장에서 네. 뭐 배우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저한테 작품도 본인이 선택을 하고 같이 공연할 배우도 선택을 하고 연출도 선택을 하고 저한테 모든 이제 권한을 준 그런 배우 시리즈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작품을 할까 고민했었는데 뭐 여러 작품을 찾던 중에 이 작품이 저한테 아주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땐 사실 선생님 역할 때문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늙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극중의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배우 활동을 한 사람이고, 또 극중 선생님처럼 극단주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 거기에 많이 끌렸고, 또 무대 얘기고 배우 얘기니까 끌렸고, 또 인생 얘기이기 때문에 끌렸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이 작품을 선생님 역할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시즌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그렇죠. 네네. 이건 거의 꽂히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워낙 작품이 좋고 네. 또 관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기회가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죠. 근데 이번 시즌에는 역할을 바꾸셨어요. 네, 네. 예. 네. 사실 네 번째 시즌인데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작품이 좀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내가 선생님이 아닌 드레서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네네.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나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쵸. 그때 떠오른 게 요즘 연극 활동 열심히 하시는 박근영 선생님, 네. 또 연극 뭐 꾸준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정동환 선생님, 네. 이제 그런 선배님들이 떠오르면서 그 선배님들이 오케이 하면 내가 노무를 해도 되겠다. 그리고 두 분께 연락을 했는데 흔쾌히 예. 하시겠다고 예.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무을 하게 됐죠. 네.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것이 이제 시즌마다 계속 본 관객으로서 선배님이 선생님 역할을 할 때는 저는 이 더 드레서가 선생님의 연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에요. 이건 노먼의 연극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관객이? 똑같은 대본이에요. 네. 똑같은 대본이고 뭐 시즌 1이나 4나 크게 달라진 건 네. 없어요. 물론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중심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연극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크로즈업, 투샷, 마스터가 없이 풀샷이에요. 그렇죠. 관객이 스스로 크로즈업을 만들어요. 저를 보면 저는 크로즈업해서 보는 거죠. 상대 배역을 보면 상대 배우를 크로즈업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 주변의 지인들이 전에 선생님을 역할을 할 때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네네. 노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저를 집중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제가 주인공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60주년 네. 사진전 때 가서도 그때도 느꼈는데, 오셨죠. 예. 그때도 이제 친구분들이 정말 이만큼 오셔가지고 제가 막 인사드리느라고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인연들하고 오랜 연을 잊지 않고 잘 이렇게 가세요?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지만 틈틈이 네. 뭐 어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많이 참여하려고 애쓰고 또 요즘은 이제 뭐 카톡 이런 게 생겼잖아요. 네. 자주 못 보더라도 안부는 서로 네. 전할 수 있죠. 제가 스스로 카톡을 던지진 못하지만 그래도 카톡이 오면 답장을 꼭 하거든요. 그렇게 답장하고 또 제가 공연할 때마다 연락해서 와서 보고 뭐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뭐 2, 3년에 한 번도 보고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도 있고 또 뭐 한두 달에 한 번 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하고 꾸준히 그렇게 연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선배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타였다고요. 네. 스타인 채로 살아오신 게 이제 60년 정도 되신 건데 스타 인생에서 일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젊을 땐 그랬어요. 네, 네, 젊을 땐 사실 하루를 3일로 뭐 쪼개서 쓸 정도로 바빴으니까 그렇게 여유가 없던 생활이었고 나이가 들면은 또 좀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죠. 아무래도 평창올림픽 이후로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일상적인 삶, 또 일상적인 친구들과의 만남도 오히려 나이 들어서 좀 늘어나는 편이죠. 그런 것들이 저는 선배님을 든든하게 이렇게 지지해주는 지지대? 네. 버팀목이 아니었을까 혼자 그냥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뭐 제가 했던 연극 배우나 뭐 드라마나 영화 다 똑같지만 혼자서 뭘 하겠어요. 사실 모노드라마조차도 누군가 무대를 만들어주고 조명을 비춰주고 의상을 입혀주고 분장을 해주지 않으면 무대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생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네. 작년에 그 사진전에서 장유정 감독이었나요? 네네. 선배님에 대해서 글을 썼잖아요. 네. 그것도 읽어보면 선배님이 얼마나 뛰어난 뭐 연출가이고 감독이고 배우이고 또 있지만 선배님을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좋아하는지가 저는 눈에 보였거든요. 예. 뭐 특별히 잘해준 건 없는데 그래도 뭐 자주 얼굴 보고 제가 고맙죠. 절 그렇게 잘 봐줘서 고마운 거죠.
이 자세 여러분 아시죠? 다 고마워하시는 이 자세. 저는 이게 참 좋았어요. 이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생겼다고 네, 하셨으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많은 분들이 선배님 오랜만에 만나면 그 시력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럴 때 답변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배님. 아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많이 익숙해졌어요. 뭐 눈이 더 좋아질 수는 없고 이 병이 치유 방법이 없으니까 더 좋아질 수는 없지만 비교적 많이 더 나빠지지도 않고 있고 유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거에 많이 익숙해진 거죠. 제가 이금희 씨의 예쁜 얼굴을 지금 못 보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면서 옛날 이금희 씨의 얼굴을 다 상상하고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기억력으로 보고 상상으로 보고 그러는 거죠. 사실 제가 올림픽 이후 눈이 나빠져서 올림픽 이전에 만난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얼뜻얼뜻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올림픽 끝나고 새로 만난 사람들은 다음에 또 만나도 제가 못 알아봐요. 그러시겠어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많이 익숙해졌어요. 안 보이는 거에.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하지 않아요. 네네. 저는 선배님 모시고 뭐 식사도 해보고 해봤지만 하나도 안 불편해 보이셨어요. 예, 별로 뭐 크게 불편할 거 없어. 가끔 실수는 해요. 뭐 이런저런 실수는 좀 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잘 살고 있죠. 그래도 이제 연극을 보면서는 그 무대에 왜 문이 있어서 그 문을 드나드는 씬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몇 발자국 걸으면 다시 어디 그 동선이 좀 나름 복잡하잖아요. 네네네. 그건 좀 걱정을 했어요. 아무리 외워서 하신다지만. 근데 저희가 연습실에 저희 무대가 그렇게 실제로 쓰는 분장실이라는 그 무대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연습실에 그거와 똑같은 무대를 만들어 놓고 뭐 의자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소품을 똑같이 연습실에 갖다 놓고 연습을 하니까 이제 거의 안 봐도 아는 거죠. 거의 뭐 2달을 연습하면 2달 연습 제가 개근했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개근한 배우였는데. 개근상 드리겠습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냥 보이면 하면 되지만 나는 그 위치를 외워야 되니까 아무래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2달간 똑같은 상황에서 연습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극장에 가서 어려운 건 사실 무대가 어두울 때, 암전일 때 우선 첫 등장부터가 그쵸. 라이트가 들어오면 제가 무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선생님 옷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깜깜한 상황에서. 이제 그것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무대 바깥에서 센터까지 걸어가는데 11걸음이에요. 11발자국을 깜깜한 속을 걸어가서 우회전해서 3발자국 걸어서 무릎 꿇고 앉으면 딱 그 옷 앞이거든요. 그걸 수없이 반복하죠. 그러니까 제 분장실 유리에 보면 숫자들이 써 있어요. 11, 3, 8, 4, 3, 4, 9. 처음 등장이 11발자국, 3발자국. 폭풍신에서 8발자국, 4발자국. 폭풍신 끝나고는 3발짝, 4발자국. 마지막 엔딩은 9발자국.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걸 외우면 깜깜한 데서도 그냥 눈 감고도 그냥 9발자국 걸어가서 우회전해서 3발짝 걸어서 앉으면 라이트 들어와서 보면 비슷하게 맞아요. 조금 틀리면 조금 움직이면 되죠. 네. 더군다나 이제 더 드레서이기 때문에 소품을 만질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입었던 의상을 정리한다든가 가발을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혹시 호흡이 안 맞아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혼자 했어요. 이제 요령이 생겨요. 가령 이런 컵도 제가 이 손잡이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컵을 잡을 때 옛날엔 이렇게 잡았는데 요즘은 항상 이렇게 가서 잡아요. 바닥으로 가서 이렇게 유리잔도 그냥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쓰러뜨릴 염려가 있으니까 항상 바닥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잡거든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잘 안 보이면. 이것도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서 대충 여기 있네요. 그럼 잡으면 되죠 뭐. 네. 제가 너무 선배님을 좋아하는 걸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의 삶의 태도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선배님이 인터뷰할 때 지금 고민하는 거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뭐 고민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못해요. 1년만 지나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기억 못하시죠? 아, 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가끔 후배들이 뭐 고민 얘기하면, 야, 올 크리스마스 때 되면 기억도 안 나고 고민했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가끔 있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 대부분이니까. 그때 아마 저도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선배님 그 말씀이 저한테 무슨 해법처럼 여겨지면서 마음이 진짜 홀가분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선배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촬영장 늘 그러셨잖아요. 네. 늘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해내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했더니 아니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럼요. 아니, 네. 뭐 학교 가서는 학생으로 일하면 네. 되고 방송국 가서는 배우로서 일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자기 연민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촬영장에서 촬영하고 학교에 온 내가 가엾고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촬영장 와서 일하고 있는 내가 가여울 것 같아요. 아, 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쵸? 예. 방송국 가면 방송국이 너무 재밌고 좋고, 학교 가면 또 학교가 재밌고 좋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적은 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조퇴하고 오후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밑에 대본을 깔아놓고 대사를 외우고, 그다음에 방송국 분장실에서 밤늦게 촬영하는데 내일 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니까 분장실에서 공부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재밌었어요. 분장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밑에 대본 깔아놓고 대사 외우는 그것도 짜릿하고 재밌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 또 천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물론 속으로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일을 몰아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선배님 어디서 인터뷰하신 거 또 선배님에 관한 자료 저는 많이 찾아보니까 평소에도 어린 시절에 이제 그때 말로 달동네에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이와 엄마가 송승환이야?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우리 동네 송승환이 살겠어? 그 얘기도 아무렇지 않게 하셨잖아요. 아, 제가 골목길을 밤에 걸어가는데 내 앞에 한 대여섯 발자국 앞에 꼬마하고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우리 집을 가리키면서 그 아이가 여기 탤런트 산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막 야단치더라고요. 이런 동네 탤런트가 왜 사니? 그럼 우리 집 맞는데. 그래서 내가 뒤에 있다가 바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집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선배님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이구나. 저는 그 이미지가 제일 크거든요, 선배님한테. 아니,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렇긴 한데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선배님. 마음 먹기 달린 거죠. 그게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먹어지냐고요. 그냥 모든 걸 어두운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밝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도. 근데 기왕이면 어두운 쪽으로 생각해서 별로 득될 게 없잖아요. 기왕이면 밝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죠. 뭐 어릴 때부터 그런 깨달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집안이 여러 번 망해봐서 그렇기도 하고 또 방송국과 학교와 촬영장 돌아다니면서 그 바쁜 와중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찍 철이 드신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일찍 한 셈이니까. 예. 초등학교 때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우리 어린 시절에 각광을 받았던 분들이 청년기를 거치면서 좀 내적 갈등이 심한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아마 배우라는 직업 하나만 가졌으면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 배우를 하면서 제가 20대쯤 돼서 이제 머리가 좀 돌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배우라는 직업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뽑혀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쵸. 작가나 연출자가 나를 캐스팅해야 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뭐 일을 좀 벌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연 제작을 시작한 거고, 그래서 배우로서 저도 뭐 어느 배우가 평생을 그렇게 좋은 시기가 있겠어요. 항상 슬럼프가 있죠. 저는 슬럼프를 겪지 않은 게 방송 활동이 좀 뜸해질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제작했거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여기저기에서 저를 연기자로 필요로 하면 또 연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우만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그런 슬럼프라든가 또 아역 배우가 나이가 들어서 겪게 되는 어떤 성장통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멀티플레이어적인 삶의 태도가 오히려 선배님의 슬럼프로부터 선배님을 늘 이렇게 꺼내준 셈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새로운 일을 또 기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획하는 일에 정신을 쏟다 보면 내가 뭘 고민했었는지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그냥 바로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기획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난타가 그때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선배님. 네, 네. 어떻게 이런 생각, 넌버버를 어떻게 생각해냈지? 제가 이제 연극 제작을 아주 어릴 때부터 네. 했으니까 연극 제작이 하고 싶은 작품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밤낮 적자예요. 그쵸.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뮤지컬을 제작하기 시작하면서는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이거 어떻게 적지 않나고 공연할 방법이 없을까? 근데 방법은 역시 많은 관객을 만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공연 시장이 그 당시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 얘기는 제가 연극을 하면 친구들이 표를 사주는 게 아니라 다 초대권을 달라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네네네. 아니 난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왜 다 초대권을 달라고 그러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은 관객을 만나려면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뭐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하려면 한국말로 하는 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공연을 만들면 세계 어디에 가서도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생계가 가장 위대한 스승인가 봐요. 그럼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다급해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지면 네. 뭐라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네. 다행이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온 거니까. 사실 우리 케이팝도 네. 뭐 잠깐 얘기가 빗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2000년대 한국이 IT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음반 시장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LP를 맞아요. 아무도 안 사고 맞아요. CD도 안 사고 이제 음원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왔는데 그때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 음반 제작자들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돌파구가 그래도 아직 CD가 팔리는 일본, 중국, 동남아로 나가자는 거였고 왜 K-팝은 다 댄스 뮤직으로 시작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발라드의 그 한국말 정서를 외국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사는 간단하게 그러나 춤과 리듬으로 그게 K-팝의 시작 동기거든요. K-팝도 먹고 살려고 생긴 거예요. 무슨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음반 제작자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나마 일본에서는 CD 시장이 아직 우리가 그쵸. IT가 빨랐기 때문에 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그때 CD가 팔릴 때거든요. 발라드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정서를 움직일 수 없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댄스 음악을 택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K-팝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을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하나씩 얻게 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서 간혹 뵙게 되는 그 경험이 참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이제 그 최근에 겪으셨던 가장 큰 시련이 아마 이제 그 시력에 관한 부분이었을 텐데 네. 그 부분 인터뷰도 딱 하루 우셨다, 딱 하루 힘드셨다. 네. 어떻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선배님? 우리도 좀 힘든 일이 겪. 좀 기대를 한 게 미국의 유명한 안과를 소개받았어요. 거기가 이제 망막에 아주 권위자가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크게 낙심을 했죠.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집사람도 이제 크게 낙심을 하고. 그리고 그날 밤 굉장히 좀 서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갔을 때 어느 한의사를, 용한 중국 한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또 한쪽 눈은 아마 6개월 안에 실명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그래서 그날 하루 펑펑 정말 울었어요. 그날 밤에. 나 혼자 펑펑 울고.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하늘을 유리창으로, 거실 유리창으로 하늘을 보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굉장히 맑고 파랬어요. 흰 구름도 떠 있었고. 제가 형체는 보이니까 하늘은 보이거든요. 그거
보이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제가 이 정도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눈을 갖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말하자면 결심 같은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는. 책이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책을 들을 수 있을까? 휴대폰 문자가 안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듣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하나씩 찾아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또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적응하게 된 거죠. 저도 그렇지만 선배님보다 아래 세대들은 좀 조금씩 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기가 발달하고 진짜 세상이 좋아지는데 조금씩 더 나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IT 환경이나 이런 게 네. 빨리 변하니까 저희 같은 아날로그 세대들이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저처럼 눈 나쁜 사람은 정말 좀 힘들어요. 요즘 음식점 가도 다 맞아요. 근데 예. 뭐 보여야 그거를 어떻게 할 텐데. 예. 내가 보이기만 하면 그냥 기가 막히게 할 텐데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다행히 뭐 옆에 사람한테 부탁하면 그 정도는 다들 도와주니까. 예. 모르는 사람도 그건 도와주니까.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것도 조금만 부탁하면 되죠. 그 나는 배우다라는 책을 작년에 이제 60주년 네네. 예, 기념하면서 내셨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선배님의 정체성은 배우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배우로 시작을 했고 또 제작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배우 일을 할 때가 가장 만족도, 제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가장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순간 내가 좀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일이 멋있어 보이지만 매일 돈 계산해야 돼요. 이게 세트 제작비 이거 좀 더 깎아야 되는데 쟤는 왜 이렇게 개런티를 많이 달라고 그래. 매일 돈 걱정해야 돼요. 공연 보시는 분들은 작품이 좋다 나쁘다 하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배우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번에 로몬을 표현할지 이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 대사를 내가 어떤 톤으로 어떻게 해야 관객들한테 이 메시지가 쉽게 전달될지 이제 그런 고민만 하면 되니까 영혼이 좀 맑아지는 것 같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는 않아도 되니까. 제가 눈이 나빠지면서 이제 연출이나 제작을 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디테일한 많은 것을 봐야 되거든요. 연출이나 제작자는. 배우는 내 앞에 배우만 보면 돼요. 또 내 앞에 배우도 잘 안 보이지만 연습할 때 촬영해 놓고 그걸 보면서 표정을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력 가지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내가 만족도 높게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을 나는 배우다라고 정하게 됐죠. 네, 그 선언문처럼도 느껴졌거든요. 이 책의 디자인이나 네. 이 제목의 크기나 이런 걸로도 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연출 제작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배우만 하고 싶다 그런 뜻이겠죠. 나 연출시키지 마라, 나 배우니까. 네. 근데 이제 데뷔 60년 내가 만난 최고의 작품은 나의 삶이었다. 네. 예. 뭐 돌이켜보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정말 행복했죠. 왜냐하면 평생을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산 거니까. 물론 그 나름의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하고 싶어서 한 일이거든요. 난타도 뭐 누가 만들려고 막 스트레스 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고 평창올림픽 개폐막식도 정말 재밌게 했어요.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그 작업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맙죠. 선배님 만약 이제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서 선배님 인생 중에 어느 한 시기로 가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럼 어느 시기로 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으세요? 글쎄 나는 그게 딱 어느 시기라고 딱 그렇게 잡히지는 않더라고요. 20대는 20대대로 좋았고 40, 50대는 40, 50대대로 좋았고 지금은 또 지금대로 좋아요.
눈만 안 나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셔서 내적 친밀감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선배님 연배에 이쪽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주 일찍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가 코로나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난타 공연장이 다 문을 닫고 아. 준비했던 공연들이 다 스톱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휴가가 된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극장이 다 닫혔으니까 우리 난타 배우하고 스텝 하던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공연도 못하고 우리 뭐 하지? 그랬더니 유튜브가 요즘 새로 생긴 매체인데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 그래 유튜브로 뭘 하지?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제가 어릴 때부터 MC를 봤고 예. 그래서 그나마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인터뷰 아닐까? 물론 이금희 씨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선배 무슨 말씀이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인터뷰하는 유튜브를 하자.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선배 배우분들 뭐 또 쇼프로 MC도 하다 보니까 가수 개그맨들 그분들하고 분장실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았고 또 배우들하고 지방 촬영도 가고 해외 촬영도 하면서 겪었던 일 중에 일반인들은 모르는 재밌는 얘기들을 그 얘기를 그 본인이 직접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 얘기를 나만 알고 있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원로 배우들, 가수분들 이제 인터뷰하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죠. 네. 처음에 한 20, 30명 구독자였잖아요. 누구나 시작은 그렇겠지만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아 이걸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한 70 이런 분 정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70대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연령을 좀 낮췄어요. 60대 이상으로. 네네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네. 올해부터 이제 60대 배우, 가수, 개그맨 그런 분들 인터뷰하고 있죠. 네. 선배님한테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 전 이거였어요. 선배님, 배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별 말씀. 그리고 너무 잘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이 배우라는 건 혼자는 의미가 없죠. 관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저를 배우로 뭐 무대에서든 TV에서든 이렇게 봐주시는 관객이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일을 계속하면서 살 수 있으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선배님, 제가 볼 때는 아주 장수하실 거예요. 그건 모르죠. 하늘의 뜻이니까. 너무 마음을 편하게 잘 잡수셔서 장수하실 거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연락 자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이고, 별 말씀, 별 말씀. 작품 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아니, 저는 작품할 때마다 연락하면 그 바쁜데도 꼭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선배님. 제가 먼저 연락은 못 드려도 그렇게 잊지 않고 연락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속 드레서만 했는데 내년에 이제 새로운 연극 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대본 작업 중이거든요. 네네. 내년에 이제 또 새 작품 하니까 아, 네. 내년 봄에 네. 그때 또 와서 봐주십시오. 아,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뵙게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들에게 끝인사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제가 다는 못 봤지만 최근에 뉴욕 가서 네네, 찍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브로드웨이를 보는 순간 저도 너무 반가웠죠. 아, 네. 제가 그 동네에서 80년대 3년을 살았고 그리고 또 난타를 가지고 브로드웨이를 네. 갔었고 뭐 이금희 씨가 이렇게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구독자들도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을 꼭꼭 집어서 만나 주시니까 이 프로그램 구독자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저의 선배님으로 계셔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